반도체 한파에도 버티던 삼성전자가 결국 공식적인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14년 만에 1조 원을 밑도는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받은 보조금 덕분에 사실상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을 둘러싼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자 테슬라 이사회 멤버인 팀벌 머스크가 내부자는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테슬라 주식 10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고점을 알고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반도체 혹한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빙하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96%나 줄었습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버티던 삼성도 결국 공식적인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8% 줄어든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돈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올 초만 해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원 초반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화되면서 끝내 1조 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낸드 플래시 적자에 이어 1분기 D램도 적자 전환하면서 반도체 적자 규모만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적자 확대로 삼성전자는 결국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며 공급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감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반도체 경기 침체에도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적자 심화로 올해 2분기엔 전체 영업 손실까지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재고 수준이 높은 범용 제품 중심으로 감산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계속한다며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도 미래 기술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반도체 부진이 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고 결국 이제 삼성도 이제 자존심을 굽히고 번복을 하면서까지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나온 영업이익 6천억 원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는 2천억에서 3천억까지도 내다봤었거든요. 많게는 이제 1조 원까지 내다봤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중간값인 한 6천억 원 수준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기 때문에요.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가 않기 때문에 증권사 추정치로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부분이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서 한 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뭐 애플의 올레드를 또 공급하기 때문에 9천억 원 그리고 가전 사업이 한 TV와 가전을 저건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3,700억, 4천억, 약 4천억 정도의 이익을 낸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 이제 반도체를 말하는데 적자가 한 3조 초반에서 4조 원대까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이제 감산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돌입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감산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면서
사실상 이 생산 재배치,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좀 재배치하면서 생산량 자체를 좀 조절을 하면서 좀 버텨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전 세계 점유율 1위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감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쌓아놓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 평가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에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칩니다.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올해부터는 전체 반도체 부문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감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지금 뭐 경쟁 업체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선도 업체인 삼성전자가 또 감산에 나서는 만큼 시장 가격이 조금 더 빨리 반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웃음을 지은 거는 SK 하이닉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이제 경기 침체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호황기 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소비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라든지 이미 구매해 놓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좀 많습니다. 이들이 구매해 놓은 이제 재고를 다 소진을 해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다시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재고를 소진할 시기에도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가격이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에 반등 시점도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객사들의 어떻게 보면 재고 소진 시점을 올해 7월,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8인치 웨이퍼 환산 기준으로 월 320만 장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좀 평가를 받는데 예. 여기서 이제 연간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만들어낸 반도체 수만 1조 9천억 개 달합니다. 지금처럼 만들면 고객사들이 재고 소진을 하기도 전에 공급량이 너무 넘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감산을 좀 결정을 한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좀 이제 오늘 많이 문의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한 20%에서 기존 생산 능력의 20%에서 25% 정도는 이제 낮춘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능력을 줄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해부터 생산 라인 재배치 등을 통해서 20% 정도 자연적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20% 자연적 감산에 더해서 다시 20% 수준의 인위적인 감산이 더해지면 삼성전자의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고 소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재고 정점은 2분기라는 좀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감산이 2분기 실적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2분기 삼성전자 증권사에서 좀 추측을 하기로는 2분기 적자 폭이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니까 줄을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황 개선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D램 평균 판매 단가 ASP가 1분기에는 20% 정도 빠졌는데 2분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전사적인 영업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월에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특성상 이제 출시 시점에 대규모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2분기에는 그나마 이 스마트폰 효과조차도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2분기가 이제 디스플레이나 가전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시점도 아니거든요.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아이폰이 판매가 돼야 좀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본연의 실적으로 평가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이달 말에 본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이제 실적을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반도체 적자 규모가 이제 나오고 또 재고 상태도 나오면 아마 2분기에 명확한 밑그림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거란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가전 맞수로 불리는 LG전자도 오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정기자 나왔을 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정말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사실은 오늘 실적으로만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출이 한 약 20조 5천억 원, 그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 그리고 22.9% 감소했습니다. 수치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에는 일회성 특허 수익료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게 특허 수익이 LG전자가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수천억 원대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분기가 이제 LG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그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네. 또 2009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로 처음으로 삼성전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LG전자로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해 보이는 네.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개선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활가전과 TV 사업의 수익 개선 그리고 지난해부터 안정화된 이제 전장 사업, 자동차 전장 사업의 안정화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좀 많이 인하되면서 생활가전 사업이 수혜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가전 사업도 지난해 연말에 재고를 많이 털어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판매 관리 비용 자체가 줄면서 전체적인 비용이 좀 줄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지난해 2분기부터 이제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TV 사업도 이에 따라서 이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안정화됐던 전장 사업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LG전자는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행한 전사 워룸이 이제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반도체는 한겨울이지만 2차 전지는 이 뜨거운 한여름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낀 덕분입니다. 김채연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매출이 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 매출도 새롭게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반영됐던 2021년 2분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세액 공제 예상 금액으로 약 1,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한 해 조 단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의 가장 많은 공장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할 예정이어서 세액 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어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했어요. 참 이번 주 우리 증시. 그런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다시 한번 2,500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90.91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보셔야 될 점은 바로 외국인이 사자세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다양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달러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증권업계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이 잘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움직이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이 코스피가 움직이는데 좀 4월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뭐 삼성전자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중요한 것은 꺾이는 생산량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버티지 못하고 꺾였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꺾이는 생산량이라는 건 실적도 그렇지만 감사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보면은 뭐 미국은 저 정도면 폭락하던데 이유가 뭘까? 왜 오를까? 그리고 실적 미스인데 주가가 왜 오르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산량 감산,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살펴보면 아무래도 뭐 정재훈 기자가 설명드렸듯이 뭐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고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고가 늘면 아무래도 평가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아무래도 악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평가 손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적 악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산을 했다 이러면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좋게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재고가 아무래도 2분기에 정점을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런 만큼 비중을 확대해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요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 바닥론 증권가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키워드로 준비해 본 거는 하반기는 다르다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원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2분기에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신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돼서야 이제 삼성전자의 랠리가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신중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날지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오늘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내놨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곳이 모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의 마지막 키워드로 3등은 처음이지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 1등을 해왔는데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제친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LG전자의 1분기 실적이 빨간색이고 삼성전자가 파란색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게 IFRS 회계 기준 도입으로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제친 게 처음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6,3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비 144.6% 늘어난 수치죠. 이것도 증권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LG엔솔의 실적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RA의 개정의 영향으로 이제 미국이 배터리 생산 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뭐 이 같은 외부 요인으로 LG엔솔에서 뭐 추가 증설을 할 수도 있고 R&D 격차도 확대하고 또 재무의 안전성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3등은 처음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향후 4등, 5등 이렇게 삼성전자의 순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왠지 살펴보면 사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순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보시면 저건 추정치입니다. 2.6조, 2.1조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굴욕 향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챙겨봐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월요일 10일부터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홍콩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지난 FOMC를 통해서 이 금리를 25bp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요. FOMC 의사록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도 발표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많이 챙겨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14일에는 JP모건 그리고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자 일론 머스크 CEO 동생이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는데 타이밍이 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일론 머스크 CEO의 동생 킴벌 머스크의 지분 매각 타이밍이 이번에도 절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킴벌 머스크가 신고한 자료를 보면 스톡 옵션으로 받은 지분 가운데 이제 10만 주를 매도해서 264억 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킴벌 머스크가 매각한 지분은 주당 192달러에서 201달러 수준에서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내부자로 어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달 중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랙아웃 기간인데도 예. 이번에 매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사전에 신고한 경우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상당히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가 또 워낙 절묘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 내부자 거래 때도 주가가 고점일 때 이뤄져서 좀 한 차례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미. 네, 사실 킴벌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고점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자 거래 이제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당시 테슬라는 주당 173.44달러 선에서 올해 108달러 이제 왼쪽 끝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마지막에 사흘간 조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주가를 보고 거의 판 것처럼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43만 2천 대로 기록적이었음에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이번 주에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보기술 기업을 비롯해서 또 해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유통업체 매출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킴벌의 매각이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의 또 다른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하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 반면에 이 가격 인하 조치로 오히려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더라고요. 네, 월가에서 지금 나오는 시각이 바로 그런 마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이렇게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건 지난 연말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가격 인하 덕분이죠. 그런데 월가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이제 댄 레비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분기 재고가 워낙 3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중립적인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번스타인의 코니 사코나기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경쟁업체를 압박하고 시장 우위를 정말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코나기 연구원은 전기차 가격은 내려왔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지금 상승하게 되면서 예. 수익성은 악화되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테슬라가 전 공동 창업자였던 제이비 스트라우베를 이사회에 합류시키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델 3 생산이나 테슬라의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시장에서 여전히 1위 자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기대해볼 요인이 남아있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반된 분석들이 사실 다 맞는 말이어서 부정할 수는 없겠고 주목해야 될 건 미국 경제 전반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테슬라도 이 영향권에 있다는 걸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경기 지표들도 잘 체크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지표 하나 나오죠. 네, 사실 테슬라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오늘 밤 공개되는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나옵니다. 고용지표인데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공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연준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발표가 나왔었던 걸 보면 상당히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느 정도 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굿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먼저 열려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좀 불확실성을 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아마존이나 이제 세일스포스닷컴, 맥도날드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구글은 사무용품까지 아껴가면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고용 시장에서 확보되는 숫자들도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걸 보면 지난달 비농업 고용 시장 예상치가 23만 8천 명 그리고 실업률은 3.6%입니다. 이미 어제까지 나온 이제 고용 지표들이 예상치를 모두 부진한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그동안의 경기 화랑이 좀 꺾이겠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편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뱅크런 후유증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지속해서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이제 3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시장을 달래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요.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CME 패드워치를 보면 여전히 월가나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까지 연준이 금리를 조금 25bp 정도 올린 뒤에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둘러싼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증권사 연체율이 10%를 넘으면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사실 국내 금융시장 숫자로 보면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금융당국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자꾸만 위기설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때 그리고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 그 리먼 사태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이었고 저축은행 파산 사태 당시에는 PF 대출이 트리거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PF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담보대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상당히 위기가 닥친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앞서서 글로벌 증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3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올랐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은 아닌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외 경기 현황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SBB, CS, 도이치방크 등으로 이어지는 뱅크데믹 불안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입시적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외환 보유액은 4,260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억 8천 달러 늘어나는 등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불안 요소가 더해지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특히 부동산 PF발 부실이 금융위기 불쏘 시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35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 연체율은 지난 2020년 3%대에서 2년 만에 3배 늘어난 건데 은행과 비교해 1,000배가 넘습니다. 평균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데는 20%가 넘는다는 얘기도 된다는 면에서 좀 심각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위험을 공유하고 있고 이익을 낼 때는 사유화하고 있고. 보험, 저축은행에서도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한동안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건설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PF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비은행 쪽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규제 수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렇고 조금 은행보다는 취약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전체 부동산 금융위험 노출액이 GDP를 뛰어넘은 125.9%라고 발표했고 IMF도 한국의 경우 PF 대출은 자금 구조가 취약하고 만기 불일치도 상당하다며 부동산 PF발 금융시장 불안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느낌이고 그게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한계에 다다르는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11년 만에 2달 연속 이어지는 경상수지 적자도 금융위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예, 신 기자, 일단 연체율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일 텐데 이 수치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지금까지는 뭐 수치 자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 자체가 좀 가파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금감원 발표 자료를 보면은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하고 주택담보 연체율 그리고 신용대출 합한 연체율이 0.28%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을 한 거고 또 기업대출 연체율도 0.34%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파산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1년 이후 연간 기준 연체율이 처음으로 이제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이 지난해 말 3.4%였습니다. 전년 말 대비 0.9%포인트나 오른 셈인데 사실 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11년 파산 사태 당시에 20%대였습니다. 연체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작년에 2022년 들어서 기준금리 상승 여파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PF 연체율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규모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128조 1천억 원 수준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지난해 4분기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9조 9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말 당시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28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에 그 규모 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체율입니다. 역시 연체율 자체가 부동산 PF 대출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 말에 0.37% 수준이었던 PF 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에는 0.86%로 올랐다가 4분기에는 1.19%까지 올랐습니다. 이 부동산 PF 연체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 문제는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제대로 분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이 연체율이 앞으로도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다가 실제로 이제 미분양 물량도 보면은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 5천 호로 집계가 됐거든요. 지난해 2월에 2만 5천 호 수준이었는데 이것하고 비교하면 1년 새 3배가 늘어난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는 뜻인데 앞서서 이제 PF 대출 연체율 추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분양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1분기 연체율 자료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분양 추세로 미뤄봤을 때 1분기에도 상당한 연체율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2%대를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커지기 전에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금융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장별 사업성을 좀 재검토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들이 갖고 있는 우발 채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재무 상황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또 해외 PF 금융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유동성 확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정부가 채권안정펀드라든가 증권안정펀드 내세우면서 상당히 시장에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외에도 금융사들 자체적으로 서로 돈을 좀 유동성을 주고받을 수 있을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돈을 더 풀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예대율이라든가 ACR 비율이 있거든요. 이 비율에 묶여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좀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인 문제인데 부동산 PF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신용 분석이라든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서 뭐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좋으면은 부동산 PF 대출 많이 늘리고 반대면은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문가 집단이 실제로 사업성과 신용 분석을 통해서 PF 대출을 안전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또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 불안이 커지면서 이제 금융 당국이 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특화은행이죠. 그러니까 소형 전문은행 설립 추진이 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은행 과점 체제 개편한다고 정부가 스몰 라이센스죠. 소형 특화은행들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은행의 경쟁 체제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례에다 보듯이 경기 침체 여파에 이 소규모 은행들이 상당히 유동성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관련 연구 용역에서도 좀 불가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위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허가제도, 은행 허가제도 자체가 스몰 라이센스로 되었긴 한데 2010년대 초에 이제 뭐 영국에서도 빅4 아니면 빅7 은행들이 과점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좀 은행업의 경쟁도를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조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은행들이 매우 임시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은행들이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임시 제한적으로 2년 내로 뭐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본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은행이 아니고 전자금융업과 비슷한 뱅킹 라이트 라이센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본인가를 받기 전에 사실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분께 은행업 라이센스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들도 은행업 인가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이는 사실 투자도 할 수 없고 CFO나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가를 주기 위한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아주 소규모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족한 거는 이제 임시 영업,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스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비인가부터 본인가까지의 그 기간이 약 1년밖에 안 걸리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 추가적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실익이 있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외국의 스몰 라이센스를 받은 은행들은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은행업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은행업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수익성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차이점을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잠시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외국의 경우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소규모 라이센스가 일단 본인 가전의 임시 허가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몰 라이센스 은행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인가 받기 전에 예비인가라는 그런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은행들을 또 추가로 인가하는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자국 내 금융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스몰 라이센스 자체를 이제 예비인가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 결제라든가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할 때 조그맣게 이제 요거 정도 해봐라라고 인가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입하는 목적의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SVB 은행처럼 특화은행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넣을 수는 있다. 인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국내 금융시장에 매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레고랜드발 자금난 여파로 고전한 롯데그룹이 4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그룹의 미래 사업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KB국민과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5조 원의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2차 전지 소재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사업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롯데는 신성장 사업으로 점찍은 헬스앤웰리스와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핵심 사업군에 5년간 총 37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신사업을 위해 롯데는 공격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퀵 공장을 인수 완료해 본격적인 바이오 산업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진 머티리얼즈 지분을 인수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출범시킨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롯데 건설발 PF 위기가 불거지면서 투자 자금 확보에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자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대여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룹 전체의 재무 부담이 가중됐고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작년 말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기업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은행권과 맺은 이번 자금 조달 협약이 롯데건설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4대 시중은행이 함께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도 드문 사례인데 은행들 입장에서도 고금리 기조의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난을 줄일 수 있어 윈윈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지난해 국내 매출 1조 이상의 전통 제약사 가운데 영업이익률 선두에 오른 곳이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사실 유한양행이나 종근당보다 매출은 적지만 이익률이 더 높은 게 자체 개발로 마진율이 높은 나보타가 또 해외 시장에서 선전한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이 나보타의 수출 국가를 넓히기 위해서 대웅제약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이부 박승원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보톡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보톡스는 미국 제약사 엘러간이 개발한 의약품의 제품명입니다. 예. 이 제품이 주성분이 피부 잔주름을 없애줘 피부 미용에 널리 사용되는 보툴리늄 톡신인 건데요. 엘러간의 영향력이 커서 보톡스라는 제품명이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데 대웅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자체 개발에 나선 후 2014년 4월 국내에서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보타가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규모에 비하면 이제 1,000억 원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국내 제약 수출 역사에선 이제 이정표가 되는 숫자라는 점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해외 매출이 좀 눈에 띈다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이제 시장이 큰 이제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이 이제 미국인데요. 파트너사인 이제 에볼루스를 통해 이제 주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나보타를 팔고 있습니다. 예. 엘러간 출신의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미국 저명 성형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이제 에볼루스를 이제 파트너사로 선정하면서 이제 시장 침투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제 판매 개시 2년 만에 시장 점유율 이제 10%를 기록하며 미국 미용 톡신 시장 이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순도가 높고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시술 결과가 가능하고 보톡스보다는 이제 가격이 저렴한 가운데 시장 침투 경쟁력까지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주보는 오는 이제 202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용 성형 광고로 꼽히는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제 지난해 매출이 3배 가량 늘었고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에서도 이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세계 지도로 나오고 있지만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 중국 진출은 아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유럽, 캐나다와 함께 이제 보툴리눔 톡신 4대 시장으로 불리는데 네. 대웅제약은 이제 올해 중국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21년 7월 이제 중국에서 나보타 임상 3상을 마치고 그해 12월 이제 중국 당국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일정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올해 안에 중국 이제 진출이 유력하다고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해외 사업 인력을 이제 최대 20명 확대하는 한편 500억 원의 이제 원을 투자해 이제 신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와 함께 올해 8개국에서 이제 품목 허가 획득과 10개국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연합 즉 EU 내 미 진출 국가와 호주,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제 연내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재 휴젤, 메디톡스 등 이제 경쟁사 6곳이 간접 수출 혐의로 이제 검찰에 기소되면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된 건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보면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영업이익률도 1위다라고는 하는데 주가가 이걸 좀 따라와주지 못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대웅제약의 주가는 이제 오늘 기준이죠. 이제 108,900원으로 연초 대비 32%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2월 10일 이제 메디톡스와의 1심 재판에서 패배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뒤 이제 이렇다 할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제 나보타의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을 감안하면 주가 회복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 2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역대급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세계 최대 목재 가공업체 중 하나인 루이지애나 퍼시픽 주식을 사들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독주택 대부분을 목재로 짓기 때문에 이 목재 업체의 주가는 주택 시장의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버핏의 판단대로라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건데 이번에도 버핏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바이 아메리카 조연 기자입니다. 전례 없는 가파른 금리 인상, 더 어려워진 내 집 마련. 그런데 이 시기에 워런 버핏이 건축자재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생소하지만 궁금한 기업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워런 버핏의 픽으로 시장의 이목을 끈 기업 루이지애나 퍼시픽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3분기 580만 주의 루이지애나 퍼시픽 주식을 매입하고 4분기에도 추가 매입에 나서 총 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는 0.14% 불과한 소규모 포지션이지만 이 회사 발행 주식 내 비중으로 보면 8%에 달합니다. 꽤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규모죠. 광범위한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회사 수익도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 이 선택, 미국 투자자들이 언뜻 보기에도 특이합니다. 버핏이 샀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물론 이유는 본인만 알겠지만 이 낯선 기업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루이지애나 퍼시픽은 1973년 설립된 목재, 건축자재 제조업체로 특히 OSB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OSB는 원목을 제재할 때 나오는 나무 파편을 이용해 만드는 합판인데 목조주택의 벽체나 지붕틀을 잡는 데 쓰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거용 단독주택의 90%가 경량 목조주택으로 지어지는데 필수 제품인 셈이죠. 루이지애나 퍼시픽은 북미 OSB 시장 1위를 오가며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버핏이 평소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택 외벽을 마감하는 판 모양의 천연목, 사이딩을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키우고 있는데 팬데믹 기간 리모델링 붐이 일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신규 주택 건설 위축으로 줄어든 OSB 매출 감소를 사이딩이 채운 것이죠. 현재 미국의 평균 주택 나이는 40년을 넘은 상황. 회사 측은 수리와 리모델링 시장에서 오는 수요로 사이딩 부분이 연간 기준 30%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21년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2년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는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월가의 예측에 따르면 매출도 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EPS는 지난해 13달러 94센트에서 올해 4달러 24센트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월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인데 버핏은 왜 반대로 베팅에 나선 걸까요? 핵심은 미국의 고질병인 주택 공급 부족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008년 모기지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트라우마가 생겨 주택 신규 공급 허가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누적되는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550만 채가량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그러다 보니 최근 모기지 금리 급등에도 미국의 주택 거래량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월에는 전달 대비 14.5% 늘어났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도 종료가 가까워진 만큼 모기지 금리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유는 더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퍼시픽은 뛰어난 수익 창출력을 갖고 있는데요. 순마진이 27%, 투자 자본 수익률이 54.7%, 자기 자본 수익률은 64.5%에 달합니다. 부채는 자본 대비 0.24%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외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성공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해 왔는데 3년 배당 성장률은 17%. 무엇보다 시총 50억 달러 미만의 회사에서 찾기 힘든 대규모 자사 주입을 2021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주택시장의 둔화와 그에 따른 수익 감소로 밸류에이션은 PER 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루이지애나 퍼시픽의 향후 성장성에 투자했지만 IB 업계의 시각은 양분된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 평균 목표가는 63불 수준인데요. 버핏을 쫓아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매수 시점만큼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고한 회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도 놓치기 싫을 겁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위기를 잘 버틸 수 있고 또 위기 탈출 이후에 시장 지배력 확대도 가능한 기업을 찾는 눈을 키워야겠죠. 이 시간 버핏의 투자 전략을 살짝이나마 엿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세금이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덜 거치는 세수 결손을 공식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잡은 세입 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2월까지 덜 거친 세금만 지난해보다 15조 7천억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